계속하게 할게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1번은 이제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회계 처리. 그래서 정부 보조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3천만 원 자산 증가, 대변에 정부 보조금 현금의 차감 계정으로 3천만 원. 이렇게 정부 보조금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서 기계를 샀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3천만 원에 딱 맞추어서 기계를 샀어요. 그러면 차변에 기계 장치의 취득 금액은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3천만 원이. 그리고 대변은 현금으로 샀겠죠. 현금 3천만 원. 우리가 회사 돈으로 구입을 했으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가 끝나죠. 그런데 정부 보조금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받은 돈 여기 대변에 없어졌으니까 이 정부 보조금 현금 차감 계정도 이쪽에 와서 없어져야 되더라 이거죠. 그 원리예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차변에 온다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정부 보조금 현금 차감 계정, 이게 그거예요. 이 숫자를 넣어놓고 보지 않으면 왜 여기 있는 정부 보조금 현금 차감 계정이 이건 또 뭔가 새로 생겼나 하시는데, 새로 생긴 게 아니라 보조 받을 당시에 요걸 차감시키는 겁니다. 왜 차감시켜야 되겠어요? 현금 지출했으니까 차감해야죠. 대변에 그러면은 또 뭐를 만드느냐? 정부 보조금을, 여기 오타가 있군요. 예. 책 고쳐야 되겠네. 정부 보조금 가로 열고 현금 차감 계정이 아니라 기계, 유형자산 차감 계정이죠. 기계 차감 계정이에요. 3천만 원. 자, 여러분 여기를 말이죠. 현금이라고 하지 마시고 현금의 차감 계정을 지우고 유형자산 차감 계정이라고 고쳐야 됩니다. 네. 유형자산 차감 계정. 유형자산 차감 계정. 자,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정부 보조를 안 받았다면 요 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요 분계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소용이 없는 건데 요게 달라붙는 거예요. 자, 이거는 현금을 써버렸으니까 없어져야 되니까 그런 거고. 그러면 이건 뭐냐? 이게 지금 이 차감 계정을 안 쓰게 되면 이 기계장치가 우리 회사의 기계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은, 이 기계장치는 정부 보조금으로 취득했다 해서 정부 보조금이라는 기계장치 차감 계정, 즉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을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감가상각 때문에 그래요. 감가상각 때문에. 네. 자, 다음에 여기서 새로 만드는 그 회사 설정 계정이요. 예. 정보 보조금 현금 차감 계정 하나, 정보 보조금 기계 차감 계정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저기가 그럼 거래 요소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자산의 차감 계정인데 하나는 현금 차감 계정이고 하나는 기계장치 차감 계정인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대손 충당금에도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 차감 계정이고 또 바드러움의 대손 충당금은 바드러움 차감 계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부 보조금이지만 이거는 코드가 현금 차감 계정으로 코드가 다를 것이고 여기 있는 기계장치 정부 보조금은 코드가 또 달라져서 기계장치 정부 보조금이 차감 돼요. 계정이라는 말은 자산의 종류기는 한데 뭐 감소나 증가로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 거래의 환류소의 대입은 곤란해요. 그냥 차감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자
취득한 후에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까? 결산도 하게 되고 결산 때 뭐를 해요?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결산 때 감가상각. 여기 보시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그런데 정부보조금도 상각을 해요. 정부보조금도. 그래서 유형자산 차감 계정인 정부보조금을 여기서 지금 여기가 현금이 아니라고 그랬죠. 유형자산이라고 그랬죠. 예,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 중에 일부를 여기서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일부는 어떻게 되느냐? 감가상각 개념으로 합니다. 결산일을 맞이해서 해당 기계장치 감가상각을 실시했습니다. 감가상각을 했는데 정액법이고 내용 연수는 6년이라고 5년이라고 합시다. 5년. 내용 연수는 5년이요. 잔존 가치는 0원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3천만 원짜리를 5년간 정액으로 내용 연수 없이 잔존 가치 없이 상각을 하면 1년에 600만 원이죠. 자,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감가상각비 600만 원이 되는 거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600만 원 되는 거죠.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러면 차변에 정부 보조금 기계장치 기계의 차감인 거죠. 정부 보조금이 3천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걸 600만 원 또 까야 돼. 600만 원. 대변에는 감가상각비 600만 원. 자, 요 감가상각비가 비용 발생이잖아요. 비용 발생. 그런데 이 기계 3천만 원이라는 자산이 우리 회사의 현금이나 자산으로 산 게 아니라 정부 보조금으로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걸 비용 처리할 수 없어요. 정부 보조금 받은 것만큼은 비용에서 빼야 돼. 그게 600만 원 전부예요. 전부 다 정부 보조금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계의 장부 금액은 2,400만 원이 되는 거고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가는 비용은 서로 이렇게 서로 상계 처리돼 버렸죠? 비용은 없다 이겁니다. 비용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기계장치도 장부에 있긴 있는데 잔액은 없는 셈이에요. 왜? 지금 기계의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2,400만 원이죠. 그러면 이거 얼마 남았어요? 정부 보조금 2,400만 원 남았죠. 차감 계정으로. 그러니까 장부 금액은 없는 거지. 차변에 기계장치 장부 금액이 2,400 있는데 600만큼 상각을 했으니까 정부 보조금을 3천만 원 잡았다가 600만 원만 여기서 없앴잖아요. 그럼 아직 정부 보조금이 2,400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기계장치는 없는 셈이지.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감가상각을 하긴 하는데 손익계산서의 비용은 안 나타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장부 금액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예제는 뒤에 예제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뒤에 아마 예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3천만 원을 보조받았는데 기계는 1억짜리를 사요.
그러니까 정부가 100%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1억짜리 기계의 일부 30%를 정부가 보조해 준다. 보통 시험은 그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 이걸 한번 고쳐볼까요? 네. 정부 보조금을 이걸 이제 여러분 정부 보조금 처음 해보니까 3천만 원 받았고요. 이번에는요. 정부 보조금을 포함하여 기계장치를 포함하여 현금으로 기계장치를 1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숫자들이 바뀌어집니다. 기계장치가 3천이 아니라 이렇게 1억이 돼야 되겠죠. 현금은 1억이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정부 보조금은 현금 차감 계정 3천만 원만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대변에 정부 보조금 기계장치 3천만 원만 만들어져요. 이게 달라지는 거죠. 네. 1억에 샀고 여기 자 그러면은 이제 결산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자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한번 결산을 해볼게요. 똑같은 기준으로 5년 상각입니다.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씩이죠.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여기 2천만 원이 되죠. 2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도 2천만 원이 돼야죠. 정부 보조금은 어떻게 되느냐? 정부 보조금 3천만 원을 5년으로 상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600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을 5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가상각비 2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다 취소시키는 게 아니라 요 정부 보조금만큼만 정부 보조금 상각하는 것만큼만 감가상각비를 취소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기에 우리 회사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는 2천만 원에서 600만 원을 뺀 1,400만 원이 비용으로 계상이 되죠. 예. 왜 계상이 돼야 될까요? 우리 회사 돈 7천만 원 들어갔잖아요. 이 기계 사는데 그 7천만 원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가 1,400만 원이에요. 마지막 말 이해가 좀 안 되는 마지막 말이요. 거죠. 네. 자, 이 회계 처리에 의해서 우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조금 전에 앞에 3천만 원짜리 기계를 그냥 샀을 때는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비용 발생 2천만 원 됐는데 여기 감가상각비 비용이 동시에 2천만 원 중에 600만 원만 취소가 돼요. 그러면 비용이 이 거래에서 1,400만 원이 증가하죠. 그 1,400만 원의 감가상각비는 7천만 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라고 보시면 돼. 7천만 원을 5로 한번 나눠보세요. 7000000. 그 3천만 원을 5 나눈 거를 빼고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한 감가상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붙여놓은 건데 보조금은 보조금을 그냥 밑에다가 따로 해가지고 계속 없애주는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이 정부 보조금도 기간이 경과할 때 차감을 시켜줘야 돼요. 왜? 기계장치의 장부금액도 이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이게 장부금액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으니까 정부 보조금도 같이 줄어줘야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의 내용 연수가 5년이면 정부 보조금도 5년의
걸쳐서 상각을 해준다 이거죠. 그 상각을 한 것만큼은 감가상각비에서 빼준다 이거예요. 대변의 감가상각비. 그러면 결국에 우리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감가상각비는 얼마냐면 1,400만 원이 반영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1,400만 원이 왜 반영됐을까? 2천만 원으로 처음에 분계를 했는데 정부 보조금 때문에 1,400만 원만 반영이 됐어요. 이 1,400만 원은 결국에 우리가 1억짜리 기계를 살 때 정부 돈 3천만 원 받은 거 그걸 뺀 우리 돈이 7천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7천만 원에 대한 비용이 이 1,400이에요. 7천만 원에 대한 1년분 비용이 1,400. 감가상각비.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전하고 똑같습니다. 이때도 재무상태표에는 이 자산의 감소가 6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이기 때문에 600만 원 감소하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금액이 커졌으니까 자산 감소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로 아마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네. TAT 1급에서도 이게 잘 나와요. TAT 1급. 정부 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 TAT 1급에서 나오는데 요즘은 뭐 TAT 1급에 나오는 저 회계 문제가 2급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거 보니까 2급에 지금 나온다는 거죠. 이게 2급 교재에 있는 거 보니까. 요거 새로운 내용이니까 네, 이 두 가지로 정리해서 잘 알아두십시오. 밑에 거 알아두면 자연히 위에 거 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 수익 관련 보조금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번 볼까요? 예. 자, 정부 보조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자, 요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직원들 유급휴가를 실시해 줬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해 준다 해가지고 현금 5천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5천만 원, 대변에 정부 보조금 수익 5천만 원,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버립니다. 차감 계정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 보조금 수령 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수익이라고 선수수익 잡아줬다가 나중에 정부보조금 수익으로 잡아줘요. 언제? 그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충족이 안 되는데 정부가 미리 돈을 줄 리는 없죠. 정부가 지원을 해줄 때는 어떤 조건에 맞아야 서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조건이 됐습니다라고 신청해야 정부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대부분 다 이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서 정부가 그냥 회사에다가 어떤 현금으로 뭘 지원해준다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 수익 관련 보조금들 지금 이런 사태 때 기업에다가 뭐 현금 지원해준다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바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돼요. 차변의 보통액은 대변의 정부 보조 수익,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주면 된다.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고요. 요 위에서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보조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자산을 취득했을 때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감가상각 하는 것까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형자산까지 했으니까 또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풀고 가봅시다. 뒤에 있는 문제. 우리가 그때 어디까지 풀었어요? 아, 206조 같이 해요. 206조 투자자산. 그러면 투자자산, 유형자산 문제 풀어보면 되겠네요. 투자자산과 여기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까지 문제가 묶여있네. 자, 그러면은 진도를 더 나가겠습니다. 유형자산만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뒤에 문제에서는 기타 비유동까지 묶여있으니까
조금 진도를 더 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네. 질문 좀 하나 할게요. 네네네. 그 수익 관련 보조금에서요. 네. 정부 보조 수익이잖아요. 수익 발생한 거잖아요. 여기 수익이 발생했죠. 그러면 저거 수익 관련 보조금은 그 앞에 자산 관련 보조금이랑 달리 바로 그냥 단기 수익으로 그냥 예. 수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 거는 비용 안 되게끔 하는데 수익 관련 보조금 그냥 바로 수익. 예, 바로 수익에 단기 손익에 반영이 돼 버리는 거죠. 영업의 수익으로. 예. 그런데 자산 관련 보조금은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예, 자산이 증가하게 돼. 비용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자, 우리가 이제 저 자산을 운영해 가지고 이제 자산을 통해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수익 창출이 일어나는 거니까 저 기계로 이제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그게 매출액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무형자산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무형자산하고 기타 비유종 자산까지 한꺼번에 하고 예, 문제는 몰아서 풀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무형자산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거, 예, 잘 알고 있죠? 네, 무형자산은 말이죠. 유형자산하고 달리 무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식별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고 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는 것은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식별 가능성, 통제 가능성 이 두 개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예, 식별 가능하다는 것은 독립적이어야 된다. 독립적이어야 된다. 예, 어디에 종속돼 있는 것은 안 돼요. 그 무형자산만 따로 딱 분리해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임대도 해줄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거면 안 돼. 식별 가능성, 통제 가능성도 거의 같은 말입니다.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기업이 내가 이번 3월 달에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3월 달에 A라는 기업에다가 임대를 해주고 싶을 때 임대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필요 없어가지고 3월에 처분하고 싶다 그러면 처분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식별 가능과 이 통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건 이건 우리가 FAT 1급 교재에서 충분히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그 자산의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특허권이다 그러면 이 특허를 출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예? 그 특허권이라는 자산의 그 가치를 무형적인 가치를 그 어떤 인증기관, 평가기관에 통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측정할 수 있어요. 신뢰성 있는 측정값이어야 된다. 이런 게. 개발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들, 개발을 위해서 투자된 비용들 이런 것들이 취득원가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로 발생한 것으로 봐서 다 비용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발비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개발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연구 단계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연구 단계라는 건 뭐냐면
기업에서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짓고 또 거기에 연구원들을 채용해 가지고 급여를 지급하고 항상 우리 회사 제품이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뭔가 연구 활동을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은 다 연구 단계의 비용이에요. 이것은 무형자산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기업에서 지출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급여까지 다 무형자산으로 자산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럼 뭐냐? 평상시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어요. 신제품안이 나왔어. 그래서 그 신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러면 개발하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서가 다 나온 거죠. 무슨 개발 계획서 해가지고. 그래서 연구 단계냐 개발 단계냐 하는 것을 엄격히 구분해야 되고 이것이 구분이 애매하다 그러면 다 이건 연구 단계로 봐야 된다. 예, 확실한 것만 개발 단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 뭐 이렇게까지 설명이 자세히 나왔는데, 자, 연구 단계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는 거네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네,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하고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그때까지의 활동, 예, 그러니까 선택하기 전까지의 활동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연구 단계에 속하는 활동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개발 단계의 활동들은 뭐냐? 이것이 충족하면은 이제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 과목으로 하여 기간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 자, 이걸 다 충족해야 된다 이거예요. 뭐냐?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어야 되고,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고,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고, 또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내부 창출한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주 까다로운 부분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에 맞는 그러면 개발 활동은 뭐냐? 이런 활동들이다 이거예요. 생산 전 또는 사용 전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은 개발 활동이다 이거죠.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나 금형이나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이라. 이렇게 이런 활동은 우리가 개발 단계 활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발 단계 활동으로 들어간 비용은 개발비로 무형자산화할 수 있다. 그러면 무형자산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영업권,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실현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고요.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저 앞에 나온 것들 이게 주로 개발비에 대한 설명이 앞에 이제 쫙 장황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예, 영업권 하나만 저 확인해 보고요. 영업권은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예. 그러니까 영업권은 합병 시에만 인정을 해줍니다. 사업 결합 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이 되고 영업권이라는 것은 내부 창출은 인정이 안 돼요. 개발비는 내부 창출이 인정이 돼요. 아까 그 조건이 다 충족하면은. 자, 무형자산 상각 방법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상각 기간에서는 특별한 게 있죠. 어떤 법령에서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이런 조건이 있고. 무형자산의 상각은 언제부터 하느냐? 그 무형자산을 사용 가능하게 된 때부터. 예, 상각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유형자산하고 똑같습니다.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을 쓸 수 있는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경우는 정액법을 사용한다는 이 기준이 또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잔존가치는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형자산의 경우도 없는 게 많지만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걸로 합니다. 다만 경제적 내용 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거래 시장이 존재하여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치가 거래 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금액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없다. 그러나 매우 높다면 뭐 인식해도 된다. 무형자산 상각의 회계 처리는 직접 상각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죠. 대변에 감누를 안 만들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대변에서 바로 자산 감소시켜버려요. 차변의 개정 과목은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무형자산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도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도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을 상각한 비용이고 무형자산 상각비는 무형자산을 상각한 비용이죠. 두 개 다 판매관리비입니다. 직접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상각한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없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 남았네요. 기타 비유동자산. 네, 기타 비유동자산은 임차보증금,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전세권, 임차보증금하고 성격이 비슷하죠. 장기 외상매출금, 장기성 받으러움이 있는데 뭐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임차보증금은 아주 뭐 여기저기 많이 등장을 하는 개념 과목입니다. 그래서 기타 비유동자산의 임차보증금, 전세권, 장기자 들어가는 매출채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산을 말이죠. 자산을 정리했는데 자산에서 새로 추가된 것은 정부보조금하고 재평가,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델, 재평가 잉여금과 재평가 손실이 나오는 그러한 회계 처리들이 있어요. 뒤에 문제가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또 없으면 뒤에 이제 기출문제 나왔다면은 그때 또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끊고 쉬었다가 우리 뒤에 아까 갔던 그곳에 가서 문제를 풀고 투자자산 쪽으로 가서 풀고 다시 돌아와서 부채를 하도록 하죠.